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 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와 시사 속에서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시사탐구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갈등이 경제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제의 강제징용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싼 원인과 그리고 그 문제점, 해결책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이국원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소송을 대해서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김정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얼마 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어떤 답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 정부가 양국의 정상회담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 어떤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이 과거사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 됐는데,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이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는, 일본의 주장 가장 큰 것은 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라는 게 가장 큰 주장이고요. 네. 우리 대법원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10월 판결을 좀 간략하게 시청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판결이었죠? 배상 판결의 내용이? 네, 배상 판결의 내용은 네. 일단은 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네. 일본 전범 기업에 의해서 강제 동원됐고 강제 노역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건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안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 예, 예.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 사건의 전말인 것입니다. 그 지난해 10월의 판결은 개인이 어떤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요구한 거고, 대법원은 배상 판결에 이유가 있다라고 판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 판결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없을 건 일본의 이 어떤 판결을 문제 삼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당시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로 그 채권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제 이것을 근거로 이 무상 3억불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가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 그 조약에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됐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전후 맥락이랄지 관계 문서, 또 당사자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일본 정부는 애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론 한 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었지만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2015년 그 군함도 영화 소재도 됐습니다만, 그때 이제 군함도를 비롯해서 일제 강제 동원 그 시설 몇 곳이 유네스코 산업유산에 등재돼 가지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당히 비난 여론이 높았었습니다. 그 직후에 일본 미쯔비시가 곧바로 미군 포로들한테 당시 포로들한테 찾아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중국인 피해자들 3,765명에 대해서 그 이듬해 해에 집단 화해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면 같은 시기 같은 현장에 한국인 피해자들이 있었는데 왜 한국인 피해자들은 찬밥 대접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일본 관방장관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네. 당시 한국인은 우리 일본 국민이었고 일본 국민으로서 동원된 것이다. 내선 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 하나다. 예, 한국은 당시 일본과 한 나라였고 한 국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병역법에 의해서 군 입대를 의무로 하듯이 뭐 나라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고생한 것이 이것이 불법이라거나 손해배상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하에서 당시 한일회담이 이루어졌었고 무상사목불은 협정문에도 있습니다만 경제협력 자금 그 이상의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권리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그동안 일본 외무성이랄지 정부 당국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외무성과 일본 정부 당국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 최종적으로 소멸된 걸로 본다라는 이 문구가 개인의 청구권이 없어진다라고 해석하지 않았고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교적 보호권이라는 건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이거든요. 일본 법원도 그렇고 자기 일본 당국도 그렇고 그동안 한 근로정신대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는 걸 줄곧 인정해 왔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아베 정권이 자국의 정치의 무언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이거 유체 이탈 화법도 여기도 또 적용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문제에 인정이 대해서는 맞다는 거네요. 아베 정권이 저희는 인정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두입 갖고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 한입 갖고 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문건이 그 2006년도 일본어로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베 총리가 첫 총리에 취임했었을 당시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된 무상 3억 불이 무엇이냐, 그 성격 규정, 그다음에 무상 3억 불에 일제 피해자들의 미불금이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이 무상 3억 불은 한국과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 경제협력 자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립축하금 그런 성격을 말하는 사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독립축하금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우리 정부 자료를 일본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당시 한일회담 당시에 외무성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문서를 공개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문서를 먹칠해가지고 공개를 합니다. 만약 65년 무상 3억 불에 의해서 끝냈다라고 하면 이 공개되는 것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끝내 이렇게 먹칠한 부분을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은 외교적 불이익을 고려해서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끝냈고 갚았고 해결했고 마무리 지었으면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마무리 지은 사람이 그걸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아베 총리는 마치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고 또 신뢰할 수 없고 판을 엎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베 총리입니다. 그렇고 개인 정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일관되게 인정되는 상황이 있는 거네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베가 결국 왔다 갔다 한 거지 같은 거란 내용, 개인 정권은 살아있다는 거네요. 그 말을 좀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만 강제동원 피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판에 일본도 그 소련에 억류된 일본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연합군에 결국은 승복을 하게 되면서 시베리아로 억류된 일본 군인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피해자나 유족들로부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문제니까요. 예. 자기 나라 국민들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추가해서 이제 또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또 손해배상 문제도 있었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있다라는 논리가 필요했던 거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다 끝난 보상 문제를 다시 요구한다 하고, 우리는 지금 종전에 쭉 얘기한 건 배상 판결을 얘기했는데, 보상과 배상을 교묘하게 혼돈해서 얘기를 쓰다 보니 저희도 사실 헷갈리고 그렇거든요. 둘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과 배상의 차이, 그리고 지금 일본 정부는 이걸 왜 의도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건지. 일단은 첫 번째로 보상과 배상의 개념이 다른 것인데 배상이란 말은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갚아준다라는 뜻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갚아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이라는 것은 그건 불법 행위가 아니고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조치에서 상대방이 재산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 그걸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것이죠. 결국 이걸 일본 강제동원 문제로 치환해 본다면 결국은 일본의 강제동원이 불법성이 있다면 그것은 배상의 문제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불법하지 않다면, 정당했다면, 그걸로 손실을 입었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은혜적으로 베푸는 어떤 보상의 문제로 돌아갈 것인데 그 차이로 오묘하게 자기들의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강제노역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서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일본은 보상, 배상의 문제를 교묘하게 혼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제 식민 지배나 또는 이제 일제 침략으로 인한 그 피해 국가에서 최초로 일본 당시의 그 강제동원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 판결이 난 것이 작년 10월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 판결이 최초 판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일본의 입장으로서는 당시 냉전을 배경으로 한 65년 그 한일 청구권 협정 65년 체제가 붕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 사법부를 통해서 당시 어떻게 보면 봉합했던 또 야합했던 일본 정부 전후 처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큰 그 구멍이 나게 되고 한국뿐만 아니라 피해 국가에 확산되게 됐었을 경우에 일본이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그것도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더한다면 북한은 일본하고 수교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북한은 현재 일본에게 수교 정상화하려면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마 100억 달러가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훨씬 더 줘야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문제의 불안감은 그렇죠. 지금 한국하고는 이미 다 이 문제를 정리한 것처럼 했는데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를 불법적으로 했다라는 걸 명기해 놓고 있고, 그렇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과 일본이 정상화를 해야 되고 전쟁 배상금 지급 문제를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리함이 불안감으로 표출된 것이죠. 더군다나 믿었던 과거 사례를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믿었던 한국 정부와 대법원이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처음으로 내렸기 때문에 더 충격적이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과거에는 이 한일협정을 뒷받침하는 판결들과 정부의 움직임 실은 있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기본적인 기조는 그랬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 강제동원 문제는 묻고 가자. 다만 경제적으로만 협력해서 지내보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였죠. 그래서 실은 한국 정부도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 판결이 결국 그동안 묻어놨던 이 상처, 실체를 드러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5년 잊고 지냈던 강제동원 문제가 처음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논쟁의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달라진 거네요. 우리의 인식이 깨어지고, 그것과 더불어 우리 대표님께서는 제가 봐서 평생을 본업도 다 제쳐놓고 이 일 하시면서 이게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강제징용의 문제는. 이걸 좀 시청자들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한때는 이제 승승장구했었죠. 그런데 이제
37년 중일 전쟁 그리고 이제 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까지 이제 확대되면서 네. 사실은 이제 무모한 도박에 나섰고 결국은 이제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이제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이제 대규모 네. 강제 동원이 벌어지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당시 이제 국내로 동원되신 분, 이제 중복동원까지 포함해서 그 규모가 무려 650만 명, 그리고 국외로 일본 남태평양 또 해외로 동원되신 분들이 12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노무자가 한 4만 명 정도 되고 네. 군인이 한 25만 명 정도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이제 목숨을 잃고 또 그 후과를 겪어야 했었죠. 우리 역사에서 대규모 이산 문제가 비롯되고 지금 네. 현재 일본에 계신 그 제1 조선인 문제, 제일교포 문제도 사실 이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광복 74년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고 말았죠. 네. 피해자들 진실한 뭐 사과는커녕 배상 한 푼 받아보지 못했었고 지금 현재 국외로 동원되신 피해자 중에서 생존자라고 해야 전국적으로 불과 4천여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연령으로 보면 다 이제 90대 네. 고령이시고 많게는 100세 가까운 연세이신데 지금 생존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내일 모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분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저는 수천만 원 또 억대의 저는 뭐 배상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것은 가해자로부터 진실한 사과인데 일본의 지금 태도는 뭐 전혀 지금 딴판인 것이죠. 많은 일제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있습니다만 네. 실제 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중요한 자료를 일본 정부나 기업이 내놓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피해자가 누구이며 몇 명이며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네. 논리적으로도 이 이름도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름도 있지만 사실 상식 개명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이름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아무 조사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개탄한 일인데 여쭙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일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 사례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의 과거 청산의 모범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일본이 배워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본만 그러는 건지 독일도 그랬던 건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2차 대전 전범 국가의 네. 사례를 보면 네. 대표적으로 달라진 것이 독일과 일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의 입장은 일본의 입장의 대표적인 예는 일단 사죄를 하지 않고 배상을 하지 않고 네. 그 전에 사실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네.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이죠. 네. 아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 그리고 미안하다. 라고 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될 텐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죄와 배상, 사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 이제 독일의 예를 봐야 되는데요. 네. 독일은 패전 국가이죠. 패전 국가로서 전쟁이 끝난 후에 각국에 막대한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상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100만 마르크, 200만 마르크 뭐 국가 규모나 피해에 따라 다르지만 네. 그 정도의 전쟁 배상금을 지급하죠. 만약에 우리나라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제대로 됐다면 한일 청구권 협정이 아니라 네. 한일 국고 정상화 협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전쟁 배상금을 받아야지 맞았던 것이죠. 나라 간에 먼저 배상금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배상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배상금과 별도로 네. 독일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2000년에 비로소 재단을 만듭니다. 재단을 만들어서 이 피해자들의 개별적 배상을 해요. 그 배상 네. 기간이 2000년에 시작된 게 2007년에 끝납니다. 네. 개별적 배상이 끝난 뒤로 이 문제를 접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네. 기념하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국에 기념 활동을 하도록 또 그 배상금과 유지비 네. 뭐 이런 것들을 지급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범국가로서 독일의 입장은 아픈 과거에 대해서 감추지 않겠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 네. 우리가 책임져야 될 피해국가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을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네. 입장에서 모든 게 진행됐거든요. 이 일본은 사실은 감추겠다. 네.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배상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그러한 근간이 어떻게 보면 유럽연합이라는 걸 이끌어내고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큰 단일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주 다르군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보니. 좀 진행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 들어오면 이 내용은 배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내용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 되니까 전범 기업에 대해서 자산 매각을 좀 하는 쪽을 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시청자는 뭐 자산 매각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그 작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네. 판결이 나면 적어도 국내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질서에 따라야 되겠죠.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도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건 누구든지 있죠. 그게 법치주의의 첫 번째입니다.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르는 것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 사건의 경우도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되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에 여러 차례 교섭 요청까지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우리가 자산 압류까지 하고 매각까지 하고 이런 거 바라지도 않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번 기회에 미쓰비시 중공업도 전범 기업으로서의 불명예를 씻어버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여러 차례 교섭 요청도 했는데 3차에 걸친 교섭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법률적 교섭 요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판결에 대한 불이행 시에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해서 팔아버린 절차입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는 절차, 그걸 압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매각명령이라는 절차가 그 일환인데요. 저희는 지금 3월 달에 압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동결은 시켜놨죠. 그리고도 계속 교섭 요청을 했는데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 재산에 대해서 매각명령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제 환가 아니 그렇죠. 돈으로 바꾸는 거에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경매로 들어가는 절차의 시작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매각명령 같은 극한 조치를 취하기는 바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들 연세가 90이 넘었고요. 올해만 해서 벌써 3분의 원고가 착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도 그 건강이 언제까지 허락해 주실지 모르는 것이거든요. 저희 원칙이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문제 해결은 바라는 것이지만 생존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만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간절함이 실은 있었습니다. 모레가 광복 74주년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광복절입니다. 이 문제까지 오는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만의 문제인가? 역대 우리 정부의 잘못은 없는가를 한번 여쭙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65년 그 굴욕적인 그 한일 협정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길을 봉쇄해 왔었었죠.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조차도 막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 그 이후 군부 독재 시절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고 87년 6월 항쟁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제 피해자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이제 그 무상사모법을 통해서 또 한국 경제에 하나가 디딤돌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신화,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 그리고 세계적인 회사로 우뚝 섰는데 이게 과연 일제 피해자들의 피와 땀 이것 없이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청구권 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우리 기업들도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정부 역시 일본 정부나 기업들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로서 책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는 도의적인 책임인 것이고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한 일본 정부는 그 법적인 배상을 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전전 정부 때의 일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판결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그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헌법이 명령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이고 그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정부에게 왜 피해 배상 조치에 대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느냐고 꾸짖는 꼴인데요. 네. 실은 그런 문제 해결에 위한 노력이 없었습니다. 전 정권 때도 그렇고 전전 정권 때도 그렇고요. 오히려 뭐 사법거리를 한다거나 이해할 수도 없는 위안부 협정을 체결한다거나 하면서 오히려 한일 관계를 망치는 게 오히려 더 많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현 정부에서도 다름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정부 부처나 청와대 누가 그걸 책임지고 있으며 누가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서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랄까요,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이번에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가 뭐고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자 하면서 두 분들에게 묻기도 하고 관심도 가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계기가 된 측면도 있는데 끝으로 두 분께서 시민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노력,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의 노력에 같이 힘을 보태오고 있는 시민단체. 네. 이것만으로는 네. 정말 국가 간의 이 어떤 빚어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현저하게 힘이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런 속에서 일본의 그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국민 각자가 과거 역사도 되돌아보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본은 부당함에 항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넘어야 될 벽들이 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산 매각 명령을 신청을 했지만 이 매각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이 과정에서 부담해야 될 저희들의 짐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시도민들이 함께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고 손을 보태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 한마디 네. 드리겠습니다. 뭐 네. 누구나 공감하듯이 대단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누가 네. 시키지도 않았고 어느 조직이 이끌지도 않은 이 운동 매우 중요한 운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은 일본에 대한 반일 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정당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의 경제의 급소를 타격했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 우리 경제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힘들어지고 그 피해자는 국민 개개인입니다. 이 개개인이 일본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한다는 것은 소비자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멀리 길게 가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2개 사야 될 때 1개만 사는 것도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일본 제품을 구입했을 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지만 조금 더 참아볼까라고 하면서 서로 다독여가면서 길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사탐구 시간에는 한일 간 경제 전쟁의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섬의 날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주 8일이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처음으로 지정한 섬의 날이라고 합니다. 섬의 날이 지정됐다는 것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또다시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 역사와 사회가 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인더 시사 시간에는 섬의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학자로서 온 힘을 다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장인 강봉룡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도서문화연구원이라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서문화연구원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영어로 그 좀 번역을 시키면은 네. 북컬처 인스티튜트라고 번역을 해오기도 합니다. 북컬처 인스티튜트. 네. 아, 책 관련된 연구소. 책문화연구소. 사실 그건 아니죠. 네. 섬문화연구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섬을 연구하는 기관은 아마 최초였고 지금도 유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섬의 날이 올해부터 국가기념일이 됐습니다만 아직 그 사실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예. 섬의 날 제정에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먼저 섬의 날이라는 게 뭔지 좀 설명하신다면요. 바다의 날은 있습니다. 바다의 날은 1996년에 제정되었고 네. 그 바다의 날은 5월 31일입니다. 그 장보고가 청해진을 건설한 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바다의 날이 됐거든요. 5월 31일이 장보고가 네. 청해진을 건설한 날. 네. 그런데 그 바다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섬에 대해서는 그간 좀 무시됐고 천시되었던 이제 네. 그런 상태였죠. 네. 그래서 섬의 가치를 이제 재발견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섬의 날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것이 국가에서 받아들여져서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대한민국에서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8월 8일이라고? 네. 근데 8월 8일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8월 8일은 뭐 특별한 역사적 의미는 없고요. 네. 일단 여름철 많은 국민들이 바다나 섬에 놀러 가기 좋은 때. 네, 그래서 여름철로 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8월 8일은 일단 좋지 않습니까? 발음하기도 좋고 네네. 팔팔하고 네. 또 옆으로 이렇게 누이면은 무한대의 의미도 있고 무한대의 의미. 네, 무한대로 발전하자라고 하는 그 기원을 담았다라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섬이 붙으면 팔자가 됩니다. 그런 섬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엄마섬, 네. 아기섬 이렇게 네. 저도 그런 의미를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서 섬의 어떤 모양도 닮았고 네, 그런 여러 네.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서 국민 공모를 통해서 정한 겁니다. 네, 올해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열리는데 처음이라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열립니까? 그 제1회 섬의 날의 행사는 이 섬의 의미를 이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진지한 논의 의장도 좀 필요하고. 네. 근데 너무 진지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축제에도 좀 곁들여 가면서 8월 8일부터 3일간 네. 네, 목포 사막도 그다음에 신안군 일대에서 굉장히 다채로운 축제 프로그램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정부기념일 섬의 날이면 우리 지역만 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에서만 첫 행사가 열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행사가? 일단 섬의 날의 어떤 그 제정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목포권이거든요. 도서문화연구원에서 처음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목포 MBC에서 뭐 대토론회를 여러 차례 이제 진행을 네.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각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당시 전라남도 지사라든가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더 중요한 것은 네네. 이 전라남도가 우리나라 섬의 65%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65%입니까? 지금 네.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섬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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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도 이제 목포권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섬의 그다음에 섬의 도시를 하면 전라남도 그 중에서도 목포, 신안을 이제 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제1회 대회를 목포 신안에서 한 것은 가장 적합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부산에서 했거든요. 5월 30일 바다의 날 기념식을 1996년. 네네. 네, 그래서 그 부산은 이제 그 바다, 해양의 도시, 해양의 수도. 그다음에 목포, 신안권은 섬의 수도. 뭐 이런 그 구도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다의 날 같은 경우 우리가 해양이라든가 그쪽에 주목했다고 네. 한다면 2012년 여수 엑스포 때도 그 주제가 섬과 연안이었거든요. 네. 뭔가 이제는 해양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 요소인 섬과 연안에 네. 주목하고 그 가치가 있다는 데들이 좀 뜻이 모아진 거 아닌가 생각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존재고 바다의 지킴이고
또 섬은 영어로 하면 아일랜드인데 IS 플러스 랜드입니다. 랜드는 땅이잖아요. IS는 바다입니다. IS. 네, 바다를 포함한 땅이 실은 섬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네네. 아일랜드라고 하는 뜻.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독도는 우리 땅 하면은 그 랜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는 우리 섬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랜드 플러스 씨. 예, 그래서 그 바다를 포함한 개념. 일본이 독도를 탐내는 게 그 랜드만 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랜드로 인해서 포괄되는 인근되는 해역을 바다, 네. 그 탐내는 것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는 독도는 우리 랜드, 땅 이렇게 하지 말고 독도는 우리 섬 그래야 확실합니다. 섬의 날 제정할 때 김부겸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섬의 가치를 재발견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그렇습니다. 해나가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두의 말씀하신 것처럼 섬하면 낙후되고 소외되고 뭐 이런 인식이 와닿아서 성장 동력이란 말이 쉽게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 성장 동력으로서 섬하면 우선 그 관광산업의 가치를 좀 떠올리게 되는데 그 외에 또 산업적인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리가 6차 산업 얘기까지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섬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 노령화 되어가고 그 다음에 그 노인들이 그 뭐 한두 분이 사는 섬, 그 네. 아직은 유인도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무인도가 되어 간다 이거죠. 네. 노령화, 무인도화의 추세가 늦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50년 후에 우리나라의 유인도의 15%가 무인도화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대로 방치되면은 거의 그 유인도는 몇 개 안 남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섬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면서 육지 사람 중심으로 이제 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고 싶은 섬. 네. 그 가고 싶은 게 만드는 게 육지 사람이 가고 싶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이 섬에 대한 관심이 아니죠. 그게 바로 섬 관광이에요. 네. 그런데 이 섬을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지 사람들이 그 갈 수 있도록 해야죠. 적어도 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네, 병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정책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육지 사람 중심으로 섬 정책이 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육지 사람 중심이라는 말씀은 네. 내가 뭐 1년에 한 번씩 휴가 가거나 가고 싶은 섬을 해서 육지 시각으로 바라본다. 네. 네. 근데 이제 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령화 되어가고 무인도화 되어가는 어떤 그런 추세 속에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에서 그 육지 사람들이 오면은 뭔가 반기기도 하고, 그분들에게 섬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인적, 물적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네. 섬에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네,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 네.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섬에서 좀 산업을 일으키자. 네. 섬 산업. 네, 섬 산업. 예, 이제 산업하면은 좀 거대하게 들릴 수 있죠, 인더스트리. 네네. 그 생업이라고 부르죠. 이 섬 생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은 네. 섬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랜드와 씨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랜드를 통해서는 농업을 할 수가 있고 씨를 통해서는 수산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1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산물을 그냥 유통시키면 부가가치가 좀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가공을 하는 가공시설을 이제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생업의 과정을 섬의 생태 문화와 함께 네네. 이 여행, 관광의 요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섬 생업 여행의 개념입니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런 산업이 일어나면은 젊은이들도 들어가겠죠. 어울리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하나의 그 큰 방향으로 설정하면 이게 1차 산업과 가공이 2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 서비스가 이제 3차 산업입니다. 1 플러스 2 플러스 3 혹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6이 나오잖아요. 다 6이 나오네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6차 산업이라고 이제 그래서 그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6차 산업의 최적지가 저는 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가고 싶은 섬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거기 누군가가 살고 있으면서 하는 살고 싶은 섬으로 바꿔 나가야만 지속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신 거네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 교육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취약 아동들이 없어요. 그렇죠. 취약 아동들이 없다 보니까 섬에서 그 학교가 폐교가 되는 것이 속출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폐교가 되면은 젊은이들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녀 교육이 안 되는 곳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죠. 네. 가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공간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폐교라고 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섬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학교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녀분들을 육지에서라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네, 뭐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런 면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섬 교육을 위한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법을 만든다든가 하는 걸 통해서 섬의 아동들의 교육을 책임져줘야만이 이 섬이 살아나갈 수 있는 최소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섬 개발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논쟁이 되는 지점이 네. 뭐 개발이라는 용어도 이제 적합한지 아닌지 좀 모르겠습니다. 이 표현이 또 달라야 되는데 교통편이 얘기를 합니다. 네. 주민들과 그 살고 있는 섬 주민을 위해서 연도, 뭐 섬과 섬을 연도교, 섬과 이렇게 육지를 잇는 연륙교 이것을 좀 지어야 된다. 네. 그렇지만 또 공항 개발 얘기도 나오고 반면에 섬을 섬 본연의 모습으로 좀 유지해야 된다. 이런 항상 논쟁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든가 공항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고요. 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섬 주민들의 어떤 현실정을 모르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모든 섬을 다리로 연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항을 놓는다고 해도 모든 섬에 공항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적합한 곳은 필요한 곳은 이 다리를 놓든가 공항을 이제 건설하든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에요. 네. 몇 개의 섬에 한정된 것이지. 네. 그런 면에서 그 여객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객선. 네. 그래서 2014년인가요? 세월호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여객선 문제가 이제 화두에 올랐어요. 그때 하나의 대책으로 발표했던 것이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하겠다라고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했는데 기억나네요. 발표하고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인천에서 그 공약을 발표할 때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또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연안여객선 공영제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배는 이렇게 공영화해가지고 싸게 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비용도 것이죠. 낮추고. 네. 비용이 여객선의 비용이 항공료보다 더 비싸요. KTX 비용의 한 너댓 배, 킬로미터당입니다. 킬로미터당. 네, 그렇게 그렇군요. 비싸니까 국민들에게 가고 싶은 섬 이야기를 하면서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섬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교통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현저히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전을 이제 보장을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박을 이제 노후화된 선박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겠고, 이 쾌적한 그러한 그 공간을
배의 공간을 이제 만드는 저렴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그 여객선의 획기적인 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영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2차례 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죠.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이 섬의 날 제정 이후로 그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앞으로 그러겠네요. 네. 그만한 국가 재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반대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는 논리가 섬의 날 제정으로 또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 기대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객선의 공영제를 하면 네.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우리는 육지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다가 텅 비어 있어요. 네네. 바다에 대한 관심도 없고요. 섬에 대한 관심이 네네.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여객선이 공영화돼서 안전하고 저렴하고 쾌적한 여객선 시스템이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배를 타고 섬에 가지 않겠습니까? 섬이 활성화되고 바다가 활성화되고 바다와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네. 일어나고, 그러면은 지금은 육지만이 생활 공간, 생활 영토예요. 생활 영토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쓰자면은, 네네. 그러면 섬을 거점으로 한 바다가 우리의 생활 영토로 들어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생활 영토가 몇 배가 확대가 되냐면은 5.5배가 확대가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네네. 영토가 네. 5배 이상 넓어진다는 생활 영토. 생활 영토. 네네. 영토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생활 영토는 지금까지 아니었는데, 네네. 생활 영토가 이 해양 영토가 4.5배거든요. 1 플러스 4.5 하면은 5.5배가 생활 영토가 확대되는 네네.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두 번째는 국가의 관광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국에 온 관광객들은 네. 육지에서만 머물다가 가거든요. 그렇죠. 겨우 제주도 정도.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네. 네,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섞여서 이 바다에서 관광이 이루어지면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여행 프로그램이 많이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관광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큰 배만 잘 만듭니다. 큰 배만 잘 만들어요. 중소조선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소조선 산업을 획기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새로운 산업으로서 또 네. 부흥을.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연안여객선 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할만하다. 그 국가가 해야지 개인이 하겠습니까? 그런. 이번에 섬의 날 제정과 함께 정부에서 그 섬발전 연구진흥원 설립을 네네. 추진하고 있죠. 네. 교수님, 이게 역시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이유가 뭔가요? 우리나라 섬 정책은 그 크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 두 개가 네. 두 개 부서가 유인도를 관장을 하고요. 해양수산부가 무인도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유인도는 딱 반절로 나눠서 행안부, 그다음에 국토부 이렇게 관장하고, 무인도는 그 해양수산부가 관장하고, 그 특정도서, 특별도서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관장하고, 또 이제 섬 관광의 차원에서는 문체부가 또 관장을 하고. 그래서 그 섬 정책의 주인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네, 도서개발 촉진법의 주인은 이제 행안부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제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역부족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그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섬 정책에. 우리 도서문화연구원에서도 줄기차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섬의 날이 제정된 작년에 네네. 2월 달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6월 달에 총리실에서 행정안전부의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국립선발전연구진흥원, 선발전연구진흥원의 설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설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발전연구진흥원을 하나의 컨트롤 타워로서, 섬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설치한다면 65%의 섬을 가진 전라남도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많은 섬이 있는 목포권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그 부분은 아직은 이제 설치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가장 적합한 이 설치 장소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선발전연구진흥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네네. 하는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이걸 가지고 용역 이미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안부 차원에서도 용역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좀 이렇게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에 있어서 그 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섬의 날 제정을 통해서 할 만큼 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득해 주신다면. 예, 네. 그 섬이 살아야 전남이 산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로서 특히 섬과 바다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섬과 바다가 살아야 전라남도가 살고 조선시대의 그 해금 공도가 되니까 전라남도가 좀 그 쇠퇴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 섬이 살면 전라남도가 다시 그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조 산하라고 하는 제조 산하의 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겠다. 그게 뭡니까? 그 국토 산하가 이제 국토잖아요.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죠. 저평가된 공간은 가치가 있는데도 모르고 저평가된 것은 이제 평가를 해서 국가의 미래 자원, 성장 동력으로 이제 키워나가고 그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국가 균형 발전이에요. 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섬이라고 하는 공간이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활용되고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의 발전은 물론이고 그것이 국가 전체의 발전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섬에 대한 이슈를 우리나라에서 선점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1회 한 번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라 매년 섬의 날이 나오기 때문에 섬의 날 때마다 잊어버리면 다시 그 리마인드하고 그런 면에서 이 섬의 날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선시대 이후 섬과 바다를 포기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위축시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육지로만 향했던 시선을 섬과 바다로 돌려 무한한 상상력의 기회로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김낙곤의 시사본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